네, 호심불호와 기패야적.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믿기만을 좋아하고 의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폐단이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왜 의심하고 질문하지 않냐면 의심하고 질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의심하고 질문하기가 뭐가 어려워요?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고운 아주머니가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1, 2, 3학년쯤 되는 여자 딸과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있잖아, 책에서 읽었는데 물에다가 좋은 말을 하는 거야. 난 너랑 놀고 싶어. 너 참 이쁘구나. 난 너 사랑해. 이렇게 이쁜 말을 하고 얼리면 눈송이처럼 예쁜 결정이 생기고, 난 너 싫어. 꺼져. 죽어버려.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얼리면 이렇게 못생긴 결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 혹시 아십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무려 70만 권이 팔렸습니다. 7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광화문에 촛불 시위할 때 쫙 모이잖아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7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책 한 권씩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7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70만 명이 그 책을 읽었어요. 정말로 물에다 대고 난 너 참 좋아 하고 올리면 예쁜 결정이 생기고, 난 너 싫어 나쁜 말하면 못생긴 결정이 생길까요? 도대체 물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몇 개 나라 말을 알아들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물에다 대고 바부시카 스바시바 스바라이시 게시키데스 하고 얼리면 어떤 게 생겨야 되나요? 이쁜 게 생겨야 되나요? 나쁜 게 생겨야 되나요? 딱 봐도 바부시카 스바시바나 스바라이시 게시키데스는 욕처럼 들리잖아요. 한국말로 들었다면 못생긴 얼음 결정이 생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바부시카 스바시바는 러시아 말로 할머니 고맙습니다. 스바라이시 게시키데스 일본 말로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훌륭한 경치입니다 뜻입니다. 만약에 물이 한국말밖에 모르면 나쁜 결정이 생기고 글로벌하면 이렇게 예쁜 결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도대체 물은 어디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를 이야기한 책에 70만 권이나 팔렸어요. 왜 그럴까요? 메시지가 좋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저도 우리 애한테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메시지가 좋으니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추천하고 스님도 추천하고 스님도 추천하고 학교 선생님도 추천하고 도서관 사수도 추천하죠.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이 책 많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책이지만 왜? 메시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좋으면요, 일단 우리 믿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메신저가 좋을 때 우리는 또 믿고 싶은 겁니다.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존경했던 교장 스님이 이야기했어, 믿어야지.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믿어야지. 정말 저 자비로운 스님이 말씀하셨어, 믿어야지. 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어, 믿어야지.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좋아도요,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해도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동네에 환경운동가 부부랑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팝콘을, 딱딱한 팝콘 있잖아요. 아직 익히지 않은 팝콘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재수 씨, 이것 좀 맥주 안주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 팝콘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튀기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이런 부풀려야 되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전자레인지는 저기 부엌에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걸 듣고서 발코니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재수 씨, 왜 발코니에다 전자레인지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모 씨, 전자레인지에서는요, 무서운 전자파가 나와서 우리 몸을 영양소를 파괴하고 발암물질을 만든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발암물질을 만드는 그 위험한 거면 갖다 버려야지 왜 발코니 넣고 씁니까? 아니 정모 씨처럼 이렇게 사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가족의 건강은 지키고 엄마보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놓고 쓴대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환경운동가거든요. 먹거리 운동가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자기네 가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일단 전자파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전자파는요, 교과서에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는 전자기파입니다. 4글자짜리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쳐진 복잡한 어떤 정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빛과 전파가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 2글자로 줄인 게 전파예요. 전자기파 우리는 위험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전파? 괜찮은 것 같아요. 나 라디오도 듣는데. 전자파 그러면 3글자짜리 들으면 무서워요. 전자파 할 때는요, 사람들이 뭐냐면 전자파가 전자기파에 줄인 거라 했잖아요. 사람들은 전자파 그러면 전자의 파동이라 생각해요. 전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와서 내 몸에 어떤 상처를 줄 거야. DNA도 망가지겠는데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자파란 말은 교과서에 안 나오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방송국에 그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내가 방송에 나가서 제발 전자파란 말 쓰지 말아도 워낙에 많이 쓰니까 전자파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전자파란 건 없어요. 근데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작은 거에서 에너지가 높은 것까지 있습니다.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선, 감마선 이런 거 있죠. 자, 감마선 파장이 되게 짧아요. 에너지가 셉니다. 진동수가 큰 거거든요. 감마선 잘못 재면요, 영화 보니까 헐크가 되더라고요. 최소한 헐크가 되는 거예요. 감마선 잘못 재면 죽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여성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엑스레이 찍을 때 반드시 받는 질문이 있죠.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중학생부터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보냐면 임신했을 경우라면 이 엑선을 쬐을 때 자기가 주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엑선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햇빛에 여름에 막 선블럭 바르잖아, 선크림 바르잖아. 왜 바릅니까? 자외선이 에너지가 세니까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블럭들을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시광선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는 것도 가시광선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여행을 할 때 무지개가 떴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뭐라 합니까? 얘들아, 무지개 떴어, 위험해, 숨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습니다. 더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우리 리모컨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예능 프로 참 재밌지? 근데 아빠가 미안한데 좀 뉴스를 봐야겠어. 그러니까 채널을 바꿔야 되겠거든. 근데 이 리모컨에서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자기파가 나와. 그래 너 자꾸 위험하니까 방에 들어갔다 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보다도 라디오 들으면서 누가 걱정합니까? 전자레인지에 쓰는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의 에너지밖에 안 돼요. 전자레인지를 가지고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몸에 영양소가 파괴되고 우리가 발암물질이 생긴다면 우리는 리모컨은 어떻게 쓰고 이런 조명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우리는요, 전자레인지를 아무런 죄가 없어요. 전자레인지를 껴안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자체 바로 앞에서 지적도 안 나와요. 전자레인지 보면은 철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바깥을 나오지 못하게끔 그 파장에 맞춰서 구멍들이 뚫려 있는 겁니다. 쇠로. 걱정하지 말고 꼭 껴안고 주무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자레인지 걱정해요. 왜? 메신저가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분이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환경운동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아무리 메신저가 좋아도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거죠. 벌써 한 3년 전의 일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혹시 기억하십니까? 피프로, 그래가지고 달걀에 보면 여러 번호들이 막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막 그 번호 외고 막 그랬어요. 몇 번은 어떤 지방에서 왔는데 그 지방에 양계장에서 살충제가 발견됐대. 먹지 말아야지 하는 거죠. 이 살충제가 뭐냐면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살충제였어요. 피프로닐은 우리 몸의 간, 갑상선, 신장에 보통 독성을 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독성의 기준을 6단계로 해놨어요. 무독성, 저독성, 보통독성, 고독성, 극독성, 맹독성 이런 거죠. 근데 이 피프로닐은 보통 독성의 물질이에요. 설마 맹독, 극독인데 양계장에 그 닭한테 뿌렸을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쩔 독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숫자예요. 그 숫자로 뭘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죠.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뭔가 있다 하면 난리예요.
그 몇 년 전에 벌써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11월, 12월쯤 된 2달 동안 신생아애들에게 부모님들이 애한테 예방주사, 백신을 안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거든요. 이 백신에는 비소, AS라는 거 있잖아요. 비소가 들어있대. 애들 놔주면 안 되죠. 비소가 뭐냐면 장기빈이 사약 먹고 죽잖아요. 그 사약은 주성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기한테, 그 여린 아기한테 사약 성분을 주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야죠. 설마 멀쩡한 예방주사에다가 비소를 새로 넣었을까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예방주사에는. 너무 적은 양이 있어서 검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보니까 그 적은 양마저 검출하게 된 거죠. 예방주사 한 대에 들어있는 비소양은 우리가 밥 먹잖아요. 쌀밥 한 숟가락 먹을 때 들어있는 비소양과 똑같아요. 계속 매일 밥 먹잖아요. 계속 비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비소에 중독됐습니까? 자기처럼 피를 쏟으면 죽나요? 안 그러잖아요. 뭐가 있냐가 아니라 뭐가 얼만큼 있냐, 숫자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뭐가 들어있대 하면 야, 이거 쓰면 안 돼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신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가 이겁니다. 피프로닐은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 그나마 이거 써준 거예요.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써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대량이 도대체 얼마큼이에요? 숫자로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세계 유럽 기준에서는 달걀 킬로그램당 0.2mg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달걀은 킬로그램당 0.0363이 들어있었습니다. 80%가 더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달걀은 킬로그램을 하지 않잖아요. 달걀은 작으면 50g, 큰 게 60g쯤 됩니다. 근데 그 큰 달걀 60g에는 0.0022mg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쯤 먹어도 될까? 세계보건기구의 과학자들은 그걸 다 해놨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ADI와 ARFD라는 기준이 있어요. ADI라는 기준은 평생 일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ARFD는 급성 독성 참고량에서 하루에 이만큼 먹으면 독성이 생겨라는 거죠. 그러니까 ADI는 체중 킬로그램당 0.0002mg입니다. 제가 체중이 60kg이라면, 꿈의 체중이에요. 60kg이라면 얼마일까? 0.012mg이 되겠죠. 곱하기 60만 하면 되니까. 그럼 몇 개 먹어도 될까? 달걀 하나에 0.002mg 있고 60kg 하면 0.012이 있으니까 0.012를 0.0022로 나누면 되죠. 나눠보면 5.5개입니다. 그 살충제 달걀을 평생 5.5개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성인이라면.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 먹어도 하루에 얼마큼 될까? 급성 독소 참고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0.009mg이에요. 같은 식으로 60kg 계산해보면 0.54mg 나오죠. 0.54를 0.002로 나누면 246개입니다. 그 살충제 달걀을 먹고 내 몸의 간에서 간, 신장 뭐 이런 것에 보통 독성이 생기려면 하루에 246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46개를 먹으면 그냥 독성만 생기고 말까요? 죽습니다. 246개를 먹으면요.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죽어요. 246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이 살충제 달걀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충제 달걀은 기준치를 초과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정부는 또 거기서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살충제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한 판에 수만 원씩 되는 비싼 달걀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은 달걀 없는 메뉴를 짜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제 제자는 빵집을 망하고, 또 수십 개의 양계장에 파산을 하겠죠. 파산한 수십 개의 양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여할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는 거죠. 또 두 줄만 계산해 봤으면. 의심은 해야 되죠. 의심을 하는데 메시지가 좋아도 의심하고 메신저가 좋아도 의심하는데, 의심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숫자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로 따져보는 게 정말로 과학적인 자세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던가요?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요. 이 두 번째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을까요? 제가요 92년에 대학을 갔는데요. 92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흰 와이셔츠는 딱 하루밖에 못 입었어요. 서울에서 흰 와이셔츠 하루 입고 나면 목이 새까매졌습니다. 여기도 까매져요. 그 당시 여고생들은 왜 흰 칼라 있었거든요. 여고생, 옛날 여고생 교복은 여기가 하얀색이었어요. 이게 떴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이 까매지거든요. 설마 그 당시에 뭐 70년대, 80년대의 여고생들은 목을 안 닦고 다녀가지고 옷의 칼라가 새까매졌을까요?
공기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고등어가 아니라 그 석탄 화력 발전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거의 모든 집에서 연탄을 뗐습니다. 아파트도 연탄 뗐어요. 아파트에도 연탄 광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가운데 살았던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가 되겠어요. 그때는 더 심했죠. 더 심했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1988년 88 올림픽 때 신문인데요. 경향신문의 큰 제목입니다. 대기오염, 서울 남산이 잘 안 보인다요. 여러분 요즘 서울의 남산 탑이 안 보입니까? 정말로요. 1990년 초반까지요. 서울에서 남산탑 보이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서울에 있는 모든 목욕탕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왜 목욕탕의 문을 닫아야 되냐면 미국 선수단들이 자기는 선수촌을 안 들어오고 동경에 있겠대요. 동경 호텔에 있다가 시합할 때만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 서울의 공기가 너무 더러워서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망신이에요 올림픽 하면서.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목욕탕 문 닫을게였어요. 그래서 목욕탕도 석탄 떼가지고 물 뜨겁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서울의 공기가 나빴습니다. 지금의 공기는 여러분이 보이는 그 초록색 뭐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88 올림픽 때는 지금보다 어떻게 해요? 거의 8배 정도 나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보이는 그 왼쪽에 맑은 하늘과 오른쪽에 흐린 하늘이 있잖아요. 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높을까요? 보통 어머니들은 와 하늘이 파랗네. 애들 데리고 소풍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휴 미세먼지 많은데 집에 있어야겠어 하는데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맑은 날인 것 같지만 농도가 57이고 오른쪽은 45거든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자기 눈을 믿는 게 아니라 숫자를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전광판에 숫자를 보여주고 아니면 좋은 나쁜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 눈을 믿지 말고 예보판을 보라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릴 때는 미세먼지란 말도 못 들어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왜 미세먼지란 말 못 들어봤을까요? 미세먼지란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PM10 미세먼지는요 전 세계에서 1995년부터 측정합니다. 미세먼지란 말이 1995년에야 생겼어요. 그러니 옛날에 당연히 미세먼지란 말 못 들어봤죠. 자, 1995년과 2016년 비교해 보면요 미세먼지 농도가 PM10 농도가 78에서 48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초미세먼지 PM2.5는요 전 세계에서는 2015년부터 측정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측정합니다. 왜?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연수대학교 권수표 교수님이 시작했었거든요. 1986년에 딴 나라는 아무도 측정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측정했는데 1986년에 1년 초미세먼지 평균이 109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미터였어요. 근데 2016년에는 20으로 줄어듭니다.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물론 지금 미세먼지 48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그램이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은 겁니다. 우리가 불편할 정도 높은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쨌든 점점 줄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유권자들이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 우리 어릴 때 안 그랬어 그럼 어떡해? 정치인들이 쫄아가지고요 정책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책을 바꾸면 시간만 늦어지고 세금만 더 들게 됩니다. 제가 2019년 3월 6일 날 그 나주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봤어요. 앱으로 본 겁니다. 서울 중구의 측정소인데 2019년 3월 6일 아침 7시 겁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보면 딱 여러분 보시면 새벽 4시가 제일 낮죠. 왜 새벽 4시가 제일 낮을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과 미세먼지 낮은 날이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은 조금 발생했을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공장은 많이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매일 똑같이 발생해요. 그런데 대기 조건이에요.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고 다 날아갔으니까 바람이 안 불고 대기가 안정돼서 바람이 안 불면 미세먼지가 높을 뿐입니다. 근데 왜 새벽 4시가 제일 낮아요? 차가 제일 조금 다니는 시간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제일 작거든요. 다 술 먹어서 다 갖고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산먼지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비산먼지가 흩날린 먼지거든요. 그 먼지들이 차에 쫙 바닥에 깔아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거예요. 측정되면. 왜 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 자가 숫자를 더 줄이잖아요. 공무원들 차도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대중교통 공짜로 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였어요. 세금 낭비도 아닙니다. 어차피 뭐 시민들이 늘꼴 갖다가 시민 자기 주머니 놔둔 건데 뭐가 낭비예요. 어차피 그거 다시 세금으로 다 들어오는 건데요. 근데 비교해 보면 그날 2019년 3월 6일과 비교해 보면요. 초미세먼지가 보면 그날 25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요즘은 2016년이잖아요. 25 마이크로인데 아주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 우리가 1년 평균이 25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아주 높으면 100 마이크로까지 가요. 그러면 애들 학교 문 닫습니다.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날이에요. 근데 1986년은 1년 평균이 109였어요. 그러니까 1986년에 1년 지금 우리가 야 너무 심해 오늘 학교 가면 안 되겠어 하는 날이 1989년에는 1년 평균보다도 낮았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공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유럽만큼 더 좋은 공기 속에 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야 미세먼지 이유가 뭘까? 제가 딸이 고3 때 아빠 미세먼지 무조건 중국이지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4거든요. 중국의 원인이 100%라면 0%라면 우리나라 100%다. 24가 다 우리나라 생길 거예요. 그 딸에게 물었어요. 야 중국 원인이 얼마나 되겠어? 아빠 중국 원인이 한 90% 안 되겠어? 그러면요 중국 원인이 2.4겠죠. 24에 10%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는 중국이 없다면 남극이나 북극만큼 좋아야 돼요.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다음 아빠 한 80% 되겠지. 그 우리나라의 원인이 20%겠죠. 그 우리나라 원인이 4.8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공기는 중국이 없다면 아이슬란드만큼 좋아져야 돼요. 애가 크게 양보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중국 영향이 50% 되지 않겠어? 그렇다면 옆에 중국만 없다면 우리나라 공기는 프랑스나 독일만큼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태어난 애거든요. 아,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한국이 공동 연구를 했죠. 보니까 중국의 영향이 한 30%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다 중국 때문이야 중국만 욕하고 있으면요 결코 우리나라의 공기가 좋아지지 않죠. 내 느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메신저가 좋아서 아니면 메시지가 좋아서 두 번째 메신저가 좋아했잖아요. 또 하나가 그냥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게 선풍기죠. 저희 집사람이 선풍기 못 틀고 자게 합니다. 숨 막혀 죽는다고. 아니 내가 과학된데도 불구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KBS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1998년이거든요. 까지 뉴스에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선풍기가 산소를 소모해. 왜 죽어? 선풍기가 산소를 소모하니까 줄지. 그게 뭡니까? 선풍기가 날개 돌 때 뒤에서 산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선풍기가 뭘 했다고 없애겠어? 산소를 없애겠어요? 그렇다면 선풍기가 산소를 없으면 이 부채도 산소를 없애할까요? 선풍기가 여기서 뭘 떼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선만 꼽혀 있는 거잖아요. 석탄 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풍기가 저체온증을 유발한대요. 자, 선풍기 바람 쐬면 몸이 차가워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람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선풍기 대신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선풍기가 내 체온을 떨어뜨릴까요? 에어컨이 제 체온을 떨어뜨릴까요? 에어컨이 훨씬 더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선풍기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래된 전설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더 과학적인 친구들은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선풍기에서 이산화탄소 생기는데 이산화탄소가 밑에 깔려요. 산소는 위에 있고. 그러니까 누워 자면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산소의 농도는 21%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1%도 안 돼요. 0.04%밖에 안 되잖아요. 2배가 돼봐야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럼 우리 산에는 어떻게 올라가요? 그 차이 때문에. 또 우리가 이불 깔고 자나요? 다 침대 싸잖아요. 그 논리라면 침대 밑으로 이산화탄소 깔리고 침대 있는 산소 농도가 훨씬 더 많겠네요. 더 맑은 공기에서 해서 자겠죠.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 잘 때의 주의. 옛날 신문입니다. 1927년 신문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킬 때 일부분은 진공이 되며 두통, 호흡곤란, 안면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올 때 이건 진공이 된답니다. 1931년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원래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이란 것은 말하자면 폭풍입니다. 바로 옆에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는 것은 마치 폭풍이 있는 날 밖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선풍기 끼지 말고 주무세요. 선풍기 바람이 세나요? 태풍 바람이 세나요?
선풍기 바람이 폭풍해서 우리가 숨을 막혀 죽는다면 우리 태풍 불 때 거기서 리포터는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미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는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에 이거 말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헛소리들이 있습니다. 발바닥 패치,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 뜨잖아요. 발바닥 패치 딱 붙이고 놨더니까 시커멓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해독이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피부가 왜 있습니까? 우리 피부는 자연 환경과 나 사이의 벽이에요. 뭔가 내 몸에 있는 게 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껏해야 뭐 땀 정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독성 물질.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라는 거는 그 물보다 훨씬 큰 뭐 단백질이나 아니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땀이 아니라 큰 문제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영양분이 술술 새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수영장에 우리 막 차박차박 다니는데 수영장은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그 바깥에 있는 게 막 들어와야 되는데 내 몸속으로. 독성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면 수영장에 있는 염소 같은 거는 또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영하다 보면 이리로 들어와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발바닥 패치는요. 그냥 땀과 우리 몸에 뭔가 맹물에 넣어도 발바닥 패치를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있으면 맹물에 넣어보세요. 따뜻한 물에. 좀 더 시커멓게 됩니다. 모든 물에 반응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에 해롭잖아요. 발바닥 패치를 붙이고 살아도요. 여러분 해롭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쓸데없는 돈을 쓸 뿐이죠. 해독 주스, 치릴 레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주스를 먹으면 해독이 된대요. 정말 그 유명한 어떤 과학자가 어느 날 같이 술 먹으라는데 술 안 먹는데 왜 나 해독 주스 먹고 있어?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야 주스를 먹으면 해독이 되겠냐? 근데 그게 유력해서 걔 어떻게 뭘 끄집어내냐? 자석이니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우리 콩팥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공 투석하잖아요. 콩팥이 우리가 저는 독성을 걸러주는 것인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공 투석기 하는데 발바닥 패치로 된다면 투석을 뭐하래요? 집에서 뭐 붙이고 자면 간단하게 되죠. 라돈 침대, 천연 비타민, 콜라겐, 화장품, 음이온 방석 이런 거 많죠. 천연 비타민 봅시다. 보통 비타민 싸요. 다만큼 싼데 어디에 가면 비싼 비타민 있죠. 천연 비타민인데요.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세포가 우리 딱 먹으면 천연 비타민과 그 합성 비타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야, 딱 보니까 이건 천연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뽑아낸 거야. 우리 주인님께서 천연 비타민을 먹고 드셨네. 야, 주인님께서 성인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열심히 노력해서 몸이 좋아야 되겠어. 아유, 우리 주인께서 싸구려 먹었는데 난 삐칠 때야. 우리 세포가 그럴까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요 되게 싼 땡땡 은단에서 나오는 그 비타민 C들을 먹습니다. 굳이 비싼 걸 드실 필요가 없죠. 온갖 음이온과 관련되는 그 제품들 많잖아요. 라돈 침대도 결국 음이온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음이온 발생 장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음이온만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음이온 있으면 양이온도 같이 있어야죠. 책 보면 이제 뭐 광고 보면 음이온은 항산화 작용, 알레르기 체질 개선, 폐 기능 강화, 명역 기능 강화, 혈액 정화, 세포 활성화, 공기 정화, 먼지 제거 및 살균 이런 거 다 한대요. 그 장치도 막 팔아 먹습니다. 그런데 또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뭡니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Cl 마이너스가 음이온이거든요. 우리 음이온 나쁘다고 하면서 또 소금도 나쁘다고 하잖아요. 소금 먹으면 음이온 들어오는 건데 비싼 소금 파는 회사랑 그 음이온 뭐 파는 회사랑 그 있잖아요. 음이온 뭐 발생 장치, 뭐 제거 장치 만드는 회사랑 같은 회사가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몸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그 약을 파는 회사랑 그 음이온과 관련된 제품을 파는 회사랑 같은 회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돈을 잃어버릴 뿐이죠. 또 오존과 갈증 등 많잖아요. 모든 건 양면이 있어요. 우리 오존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옛날에 왜 프레온 가스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냐면 프레온 가스가 오존에 구멍을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막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오존이요, 위에 높이 있으면, 성층권에 있으면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대기권 안에 있으면 이게 그 오염 물질이 됩니다. 위에 있으면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대기권에 있으면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안 피부라서 뭐 발라야 되잖아요. 뭐 바릅니까? 콜라겐 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콜라겐이 줄어들어요. 20대, 30대, 40대가 완전히 차이가 쭉 납니다. 콜라겐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콜라겐 크림을 많이 바릅니다. 콜라겐은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입니다. 피부 같은 거 다 콜라겐이거든요. 머리카락,
그다음에 손톱, 발톱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콜라겐을 막 바르라는데 콜라겐은 엄청나게 큰 단백질이에요. 엄청 그 덩어리가 큰데 이게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콜라겐이 들어갈 정도면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쑥쑥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거나 바로 쑥쑥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피부에서는 어떻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못 들어가잖아요. 코로나19 때 왜 손 닦고 기침만 막습니까? 이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 주위별의 점막, 코 속의 점막, 입 주변의 점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손 닦으라 그래요? 손 내가 뭐고 만져가지고 자꾸 이런 데 만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데로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콜라겐이 쑥쑥 들어간다면 바이러스 쑥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니까 콜라겐 화장품이 잘 안 팔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콜라겐을 먹자고 합니다. 그 먹는 건 괜찮지 않아 그러는데요. 콜라겐 화장품 되게 비싸잖아요. 콜라겐 영양제. 돼지 껍데기 드십시오. 똑같습니다. 예, 콜라겐 많이 먹으면 살은 확실히 찝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게르마늄 팔찌 되게 선물로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이쁘면 좋은데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40만 원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게르마늄 팔찌는 그냥 애들이 흙 갖고 쭉 팔찌 만드는 거 똑같아요. 게르마늄 팔찌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 얘기는 흙 갖고 만들어가지고 해서 흙 고리를 만들어서 사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적에서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게르마늄에서 나오는데 게르마늄에서 원적에서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냥 게르마늄 팔찌를 할 바에는 태양을 바라보든지 캠프파이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자,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못하면 사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을 알면 좀 더 안심하면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돈과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과학적인 태도란 것은 의심하고 겸손한 거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겸손함이란 게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모른다고 말한 것을 거리끼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을 기꺼이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에 토대가 되는 게 의심하고 질문입니다. 그걸 공자님은 호심불호학 기폐야적이라고 했죠.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패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과학 이야기 하다가 대나무 유사과학 얘기는 안 돼요. 여러분 유사과학에 관심 있으면 보이는 만화책입니다. 유사과학 탐구 영역이라는 만화책이 있고 좀 더 전 남들에게 좀 재밌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뭐 과학이라는 헛소리 유사과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팩트 플리스라는 책은 세상을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볼 때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보면 내가 긍정과 부정으로 편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책입니다. 다들 금방 뭐 한나절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죠. 과학을 알아야 될 때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이 과학적인 태도가 여러분이 전공이 다 다르겠지만 그 전공에 적용해 보시면 학습을 해나가고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학교를 왜 다닙니까? 우리 뜀틀을 할 때 낮은 뜀틀에서 정확하게 폼을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높은 뜀틀에서 자기가 죽으라 하면 돼요. 열심히 실패하면서 노력하면 되거든요. 한 번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동료와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동료와 선생님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기 바라요. 혼자 고립돼서 혼자 공부하지 마십시오. 혼자 공부하면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면서 되게 엉뚱한 데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려고 여러분이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에 오신 겁니다. 거기에 보이는 그 펭귄 천사 코리아 KR 주소로 여러분이 질문을 보내시면 제가 충실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